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상아. 남편 왕진상과 살고 있는 나이 26살의 회사원이다. 남편과는 24살에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남편 성격이 너무 어린애 같아서이다. 남편은 나보다 3살 위인 29살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끝판왕이다. 사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유아적이란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철이 들겠거니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을 해도 성격적인 면에서 성장이 없었다. 성장은커녕 어린애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더 심해진 퇴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남편은 요즘 생활비 쓰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맞벌이인 만큼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남편은 자동차 딜러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나보다 적다. 나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제법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다. 생활비를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데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더 절약해서 써 라고 나를 다그칠 때마다 수긍이 안 간다. 내가 돈을 헤프게 쓰거나 놀러 다니느라 바쁘다면 지적을 받을 만하지만 명품에도 관심이 없고 내 딴에는 꽤 절약하는 편이라고 자부하는 편이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왜 남편이 생활비에 대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적질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 다른 의도가 있나? 의심이 생겼다.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내가 가계부를 봤는데 너 식비로 30만 원이나 썼더라? 야, 낭비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라고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 식비 외에 남편 점심 도시락까지 매일 쌌기 때문에 매달 30만 원 선에서 식비를 유지하는 건 내가 열심히 절약한 성과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남편한테 30만 원이 낭비라고? 대체 물가는 알고 말하는 거야? 라고 따지자 식비 30만 원이 네 집 애 이름이야? 식비는 딱 5만 원이면 한 달이 충분해. 주부면 주부답게 절약을 해 라며 갈수록 어이없는 말을 했다. 열이 받은 나는 좋아, 그럼 5만 원으로 한 달 동안 먹어봐.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라고 하자 남편이 1원이라도 예산 초과하면 이혼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면서 웃었다. 나도 알았어. 그럼 당신도 나 몰래 외식하고 들어오면 이혼이야? 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그날부터 나는 식비를 5만 원에 맞추기 위해 반찬은 콩나물 위주로 만들었다. 아침은 콩나물 무침에 계란, 도시락은 콩나물 무침에 김자반, 저녁은 콩나물국에 두부. 콩나물 향연이 이어지자 고작 3일 만에 남편 입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3일째 되는 날 퇴근해서 들어오자 남편이 너 지금 반항하냐? 왜 맨날 반찬이 콩나물이야? 라고 대폭발. 쌀 사고 나면 식비로 달랑 15,000원밖에 안 남아. 그 돈으로 그나마 먹을 만한 게 콩나물이니까 좀 참아 라고 했더니 그럴수록 머리를 써야지. 그럼 고기도 살 수 있고 고기 반찬도 만들라고. 이렇게 살다가 몸이 버티겠냐? 라고 했다. 고기 먹고 싶은 모양인데 식비 5만 원으로 그게 가능해? 당신이 먼저 얘기한 거니까 화낼 게 아니라 생각도 좀 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지 라고 하자 남편도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은 쌀을 아끼기 위해서 딱 한 컵만 안 쳤기 때문에 밥도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만 퍼줬다. 남편은 칫하고 혀차는 소리를 내더니 굳은 얼굴로 말도 없이 밥 공기를 깨끗하게 비웠다. 일주일 후 평소처럼 저녁을 만들어 놓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별 수 없이 그냥 기다렸는데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남편 몸에서는 고기 냄새가 뿜뿜했기 때문에 외식하느라 늦게 들어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당신 외식하고 들어왔어? 라고 돌직구를 던지자 내가 내 용돈으로 밥 먹고 들어왔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라며 성질을 냈다. 그거 약속 위반인 거 알지? 라고 조용히 따지자 남편은 알지, 알다마다. 그래서 뭐 할 말 있어? 네가 그렇다고 진짜 이혼할 용기나 있냐?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서랍에서 꺼낸 후 남편한테 내밀었다. 남편이 이거 뭐야? 겁주냐? 라고 장난치듯 말하길래 난 완전 진심이야 라고 말했다. 내가 진지하게 나오자 남편도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급 당황하면서 그래! 내 돈 내산! 내 월급으로 고기 좀 먹었다! 그게 뭐 잘못이야? 매일 콩나물만 먹는데 안 질리고 배겨? 라고 필사적으로 변명. 억울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식비 5만 원으로 딱 정해놓고 어기면 이혼 어쩌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분명히 말했어. 몰래 외식하면 이혼이라고. 내가 논리적으로 따지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국다시 된 남편에게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의 비리에 대해 신랄하게 까발렸다. 갑자기 생활비에 말참견이 늘어난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나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남편의 행적을 뒷조사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약 불륜이라면 근무 시간 중에 딴짓을 할 가능성은 높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나는 쉬는 날 남편 회사 앞에 찾아가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했다. 그러자 남편은 점심시간이 지나자 회사를 조퇴했고 빠른 걸음으로 역 쪽으로 향했다. 그러더니 역 근처 메이드 카페로 들어갔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를 조퇴하고 메이드 카페에 출입하는 게 일상이었고 자기가 찜한 여자애한테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남편 회사 사장님한테 최근 회사에서 남편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뻔한 핑계를 대면서 툭하면 조퇴를 해서 실은 골칫거리라고 말씀하셨다. 잦은 조퇴로 월급도 줄어들었고 메이드 카페에 갈 돈이 필요하니까 식비에 시비 걸면서 아끼라고 난리를 친 거였다. 남편은 자신의 비리가 들켰다는 걸 알고 나자 마지못해 사과를 하더니 알았어, 앞으로 안 가면 되잖아 라고 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제 나랑은 남남인데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혼이 기정사실임을 못 박았다. 남편은 완전 당황하면서 당신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제발 진정 좀 해. 난 내 월급으로 혼자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찌질하게 나왔다. 나는 그거야 당신 사정이지.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당신이야. 난 이미 결정했고 절대 마음 안 바뀌어. 거두절미하고 당장 사인해 라고 이혼 서류에 동의할 것을 재촉했다. 남편은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알았어, 내가 다시는 식비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 메이드 카페도 안 갈 거고 앞으로 회사도 성실하게 다닐게 라며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렸지만 나는 충분히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었고 새삼스럽게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얘기를 마친 나는 짐을 들고 집에서 나왔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다.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당분간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은 메이드 카페에 빠져서 사채로 돈까지 빌린 상태였고 매달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빠른 단계에 이혼을 결정하길 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후 남편은 그동안 조퇴했던 이유가 메이드 카페에 가기 위해서였다는 게 회사에도 발각됐고 해고 처분을 당했다고 한다. 사채빚을 갚아야 하는데 해고를 당한 남편은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못해서 퇴거 조치를 당했고 잠잘 곳조차 없는 처지가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 지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사장님에게 사정을 전해들은 시아버지는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해 격노했고 남편을 집에서 내쳤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어진 남편은 거리를 헤매는 처지가 됐는데 지금은 노숙을 하면서 공사장 알바를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한다. 핸드폰 사용료도 못 내고 주소 불특정자가 된 전 남편은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고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시아버지는 나한테 연락하셔서 남편 대신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전 남편이 진 빚과 전혀 무관했고 이혼 후 다른 2차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끝난 상태니 안심하라고 말씀드렸다. 만약 그 빚을 나도 같이 감당해야 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그런 지경이 돼서 이혼했다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다.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아무런 피해 없이 이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다.
이혼 직후에는 얼마간 친정에 신세를 졌지만 반년 후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서 살고 있다.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 보니 사는 게 전보다 더 즐거운 기분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친구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그동안 이기적인 남편 비율을 맞추느라 힘들었던 것에 대한 반전이 아닐까 싶다. 당분간은 연애도 싫고 재혼도 싫고 지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나는 아직 27이고 앞으로 재혼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만 2번 다시 전남편 같은 사람과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다짐 또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한강자. 남편 한심환과 3살 된 아들 장우와 셋이서 살고 있는 37살의 주부. 온화한 성격의 남편과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부부는 현재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란 남편의 어릴 적 친구인 부정애에 관한 것이다. 나는 남편과 대학 친구였고 우정으로 시작해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이다. 남편은 정말 친구가 많았고 연애 초기부터 남편은 자기 친구들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가는 일이 많았다. 나는 이미 그때부터 부정애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연히 여친인 내가 있는 앞에서 부정애는 남편한테 안기고 매달리고 우리 예전엔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라면서 하나도 안 웃긴 농담을 해대는 꼴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거절 아닌 거절을 하면서 내 여친 앞에서 너 자꾸 이럴래? 라면서 밀어내는 척했다. 나는 그 모든 게 못마땅했지만 남편은 친구끼리 장난치는 것 같고 뭘 그래 라며 가볍게 넘겼다. 설마 결혼하고 나면 그런 일은 없어지려니 상식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부정애의 장난질이 더 심해졌다. 불륜놀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니 내 앞에서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친구 모임에 동반하는 일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안 좋은 기분만 남았고 어느 순간 결심한 후 남편한테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이 부정애가 너 안 오면 섭섭하다면서 나더러 너 꼭 데리고 오라고 난리야 라고 했다. 나도 발끈해서 그럼 얼어 죽은 불륜놀이 좀 그만할 수 없어? 라고 하자 알았어 알았다니까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태도를 본 후 남편이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했다.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되찾았고 얼마 후 임신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들아이가 태어나고 새 식구가 된 우리에게 이제 꽃길만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남편이 아들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자 부정애가 이제 우리 집에까지 놀러오기 시작했다. 아들아이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찾아왔지만 막상 아이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남편한테 너무 보고 싶었어 라며 달려드는 부정애. 그걸 시작으로 쉼없이 나한테 불륜놀이를 보여주기 바빴다. 우리 셀카 찍자? 라고 하더니 남편 팔을 자기 가슴 쪽으로 당기고 볼을 맞대고 찰칵. 어머, 우리 너무 다정한 거 아님? 이 사진 SNS에 올려야겠다. 그런 짓을 내 앞에서 너무 천연덕스럽게 하고 놀았다. 그리고 아들아이가 3살이 된 지금 부정애는 나날이 뻔뻔하고 과감해졌다. 남편 핸드폰으로 나한테 라인을 보내는 방법으로 약을 올렸는데 남편과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식이었다.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따져 물으면 다 같이 모여서 놀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 호텔에 있었을 뿐이야. 부정애가 원래 장난기가 있잖아. 호텔에 나오니까 사진 찍자고 까불더라고 라면서 웃었다. 이게 지금 웃을 일이야? 라고 내가 화를 내자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무 일도 없어. 너 알고 보니 질투의 여왕이었네 라면서 뭐가 재밌는지 혼자 낄낄거렸다. 무심한 남편한테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을 무렵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휴일을 맞아 셋이서 나란히 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부정혜가 있었다. 마침 볼 일이 있어서 요 앞을 지나가다 들렸어.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하더니 아들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와락 안겼다. 들어오라는 말도 하기 전에 이미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간 상태였다. 지난번에 그 호텔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서 나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위로 올리며 웃었다. 남편은 그냥 지나간 것 뿐이잖아. 라며 좋다고 웃어댔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자 부정혜는 남편 뺨에 키스를 날렸다. 그걸 보고 아들아이가 뽀뽀했어 라고 하자 부정혜가 너네 아빠는 엄마보다 나하고 더 친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마침내 나의 인내심은 한계점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더 이상 아들아이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여줄 수 없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나는 그날 저녁 남편과 단판을 짓기로 했다. 아들아이를 재우고 난 후 단도직입적으로 다시는 이 집에 부정해 들이지 마 라고 하자 남편은 또 그 소리냐 라고 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있는 데서 키스까지 했어. 이 정도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거든? 애 교육상에도 안 좋으니까 절대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라고 강하게 말하자 남편이 나한테는 친구도 중요해. 부정혜하고도 계속 자유롭게 만날 거고 라며 되려 성질을 냈다.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더 이상 부부로 있을 가치가 있을까 라는 회의가 들었고 이혼을 결심했다. 당분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서 두 사람이 불륜놀이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부정혜의 말과 행동은 불륜 증거로서의 조건을 차고도 넘치게 만족시켜줬다. 남편은 내가 포기했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건지 지금까지 감춰뒀던 과감함까지 더해져서 불륜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서로 뺨에 키스하는 건 물론 부부 침대에 같이 누워서 뒹구는 등 가관 그 잡채. 덕분에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사진을 확보했다. 한 달 후 어느 휴일 남편한테 부정혜 씨한테 집에 오라고 해줄래? 라고 하자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날이 올 줄이야 라면서 전화를 걸었다. 부정혜는 쏜살같이 날아왔고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늘 하던 멘트를 날렸다. 그때 내가 큰 소리로 둘 다 똑바로 앉아 라고 선전포고를 하자 두 사람이 움찔하며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서랍에서 내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꺼내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남편은 눈이 2배는 커지더니 뻣뻣하게 경직됐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당신 불륜 때문이고 따라서 위자료도 톡톡히 청구할 거야. 물론 부정혜 씨한테도요. 라고 말을 끝내자 남편이 불륜은 무슨 넌 그냥 장난치고 논 것도 구분 못해?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부정혜 본가와 남편 본가 즉 시댁에 발송했던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자 남편은 너 미쳤어? 뭐 하자는 거야? 라며 발끈. 부정혜는 이건 모함이야! 라며 분노. 나는 말 대신 내가 준비한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이거하고 똑같은 거 두 사람 부모님께 보내드렸다는 것만 알아둬. 부모님 앞에서도 장난친 거라고 해보던가. 호텔 앞에서 애정을 과시하는 사진, 침대 위에서 같이 뒹구는 사진을 보면서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흥분한 듯한 시부모님이 들이닥쳤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부정혜를 보자마자 이런 망측한 것들! 라며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 강자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나도 저놈하고 연 끊을 거니까 손주만 만나게 해다오. 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왜요? 나랑 부정혜하고 불륜놀이라고 이름 붙여서 놀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서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자 시아버지가 어디 할 짓거리가 없어서 그따위 짓을 하고 놀다가 가족한테 버림받고 꼴 좋다! 라며 남편을 패대기 치는 걸로 마무리. 시아버지의 쩌렁쩌렁한 고함에 기가 눌린 남편과 부정혜는 그제야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당연히 용서할 생각 없어 라고 거절했다. 나는 시부모님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다.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시부모님이 엎드려 사죄하셨다. 그날 저녁 남편도 친정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친정아버지가 문전에서 쫓아내자 울면서 돌아갔다. 그 후 두 사람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고 합쳐서 4천만 원이 입금됐다. 양육비도 매달 남편이 입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친정에서 쉬면서 지친 마음을 추스를 생각이다. 부정의 부모님은 불륜 증거를 보고 격분했고 부정혜와 절연했다고 한다. 나와 남편의 이혼 사유가 부정혜 때문이란 걸 친구들도 모두 알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모두 부정혜를 기피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자 부정혜는 남편한테 우리 결혼하자 라며 적극적으로 매달렸다는데 남편이 너 때문에 나 폭망한 거 안 보여? 라고 분노 폭발. 가정이 파탄이 나자 남편은 갑자기 부정혜를 원수 보듯이 했고 덩달아 발끈한 부정혜와 대판 싸운 후 쌍방 손절 상태라고 한다. 외톨이가 된 남편은 이혼 후 매달 나한테 장문의 사죄문을 손편지로 보내오고 있다. 설마 이혼당할 거라고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에 걸렸고 식욕도 없어서 체중이 10kg나 빠졌네 어쩌네. 징징거리는 전 남편에게 2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태이다. 탈모에 수척해진 외모, 급 노안으로 변한 남편은 그 후 어떤 여자와도 인연이 없었고 호라비로 생을 마감할 전망이다. 친정에서 살게 된 나는 아들아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시작한 나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들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중이다. 나는 아직 젊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갈 생각이다. 남편과는 몇 달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식은 남편이 출장이 많은 탓에 나중에 스케줄을 조정해서 올리기로 했다.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을 무렵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멀리서 살고 있는 이모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새하얀 드레스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드레스는 네 엄마가 병상에서 있을 때 너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거란다. 자기가 죽고 나서 네가 결혼할 때가 되면 이 드레스를 전해주라면서 작은 네 체격에 기가 막히게 딱 맞게 만들었더라. 이모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한없이 샘솟았다. 아빠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엄마는 자기 병을 나한테 끝까지 말하지 않고 숨겼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뜨더니 나한테 네 얼굴 봐서 너무 좋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주름이 생기지 않게 옷걸이에 잘 걸어뒀다. 마치 오래간만에 엄마를 만난 것처럼 행복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와서 보니 옷장에서 드레스가 없어졌다.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헉! 도둑이 훔쳐갔나? 완전 멘붕이었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너 왜 울고 있어?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 내 드레스가 없어. 오열하며 간신히 말을 이어가는 나한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난 또 뭐라고? 그 드레스 내가 우리 누나 빌려줬어 라는 말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똑바로 설명하라고 하자 남편은 곧 자기 누나 결혼식이 있는데 드레스 빌리는 값이 만만치 않으니 차라리 내 드레스를 빌려주겠다고 하고 남편이 그걸 멋대로 빌려줬다는 거였다. 그건 그냥 드레스가 아니라 엄마의 유품이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눈물과 분노가 마구 엉켜서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나하고 남편 누나하고는 체형부터가 완전히 달랐다. 키 차이만 해도 20cm가 넘는데 대체 내 옷을 어떻게 입겠다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 불안,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어찌됐든 시누이는 시댁에 살고 있었고 당장 가서 내 드레스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내가 나가려는데 남편이 못 나가게 태클을 걸어왔다. 너 혹시 지금 우리 집에 가려는 거야? 오늘 누나 약혼자랑 그쪽 부모님이 온다고 했어. 지금 가면 완전 민폐지.
라면서 민폐녀 취급했다. 어떻게 아내보다 누나를 더 애틋하게 여기는지. 다 떠나서 그 드레스만큼은 나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설교를 늘어놓는 남편을 무시하고 서둘러 시댁으로 갔다.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약혼자로 짐작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자기 금손 인정, 드레스까지 만들어버리네. 라는 말이 들려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우이는 집안일의 완전 똥손이었다. 금손이랑 워딩으로 추리했을 때 내 드레스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한 게 분명했다. 나는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 드레스 돌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신우이한테서 드레스를 뺏었고 드레스 상태를 확인했다. 등이 신우이 사이즈에 맞추려고 했는지 등 부분에 절개선이 들어가 있었고 실밥이 풀어지지 않게 감침질해 놓은 상태였다. 신우이가 바느질에 쓸 리는 없고 이걸 대체 누가 했을까?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러자 시선을 피하는 시어머니. 손이 신우이보다 먼저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우이와 시아버지는 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힘들게 살아온 걸 알고 나서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다. 나도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를 친엄마랑 똑같이 여기며 따랐었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어떻게... 그러자 격양된 신우이와 시아버지가 나한테서 다시 드레스를 빼앗으려고 드레스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드레스를 잡고 있었는데 부지직하는 소리를 내며 드레스가 갈기갈기 조각났다. 조각난 드레스를 보고 충격받은 나는 오열했다. 신우이와 약혼자는 이게 무슨 매너니? 내 드레스 어쩔 건데 네가 다 책임져!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어떻게 드레스를 걸레로 만들어놔? 라고 나한테 모든 분풀이를 다했다. 나는 북받치는 눈물을 삼키며 조목조목 이 드레스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신우이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만든 거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계속 내 시선을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던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자신이 딸을 위해 가담했던 일들을 눈물과 함께 폭로했다. 드레스뿐 아니라 약혼자한테 가정적인 이미지로 어필했던 요리도 전부 시어머니가 만들었다고 말이다. 신우이의 결혼을 서두르던 가부장적 남자의 전형인 시아버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식은 지 동생보다 먼저 올려야지. 라고 신우이의 가짜 이미지 만들기 작업에 압박을 가했다. 내 드레스를 몰래 훔쳐온 건 시어머니가 자기는 드레스는 못 만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정말 저 드레스를 너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니? 네. 내가 이모한테 받은 편지를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자 갑자기 큰 소리로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한테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그때 남편이 나를 따라서 시댁에 도착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주저없이 내 뺨을 때렸다. 그러더니 험악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누나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 남편한테 뺨을 맞은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우이 편을 들 수가 있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점입 가경으로 남편은 내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나는 우리 결혼식 포기하고 그 돈을 전부 누나 결혼식을 위해 바칠 각오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라는 폭탄 발언을 듣고 멘붕이 왔다. 우리 결혼식이라면서 혼자서 그딴 결정을 한 거냐고 묻자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자기는 결혼식 안 해도 상관없고 대신 그 돈을 누나한테 서프라이즈 할 생각이었고 그러면 축의금으로 돈 1,000만 원은 거뜬하다고 했다. 그 돈으로 가구며 전자제품을 사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서 드레스도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신우이한테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단 거였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난 후 나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이 정신 차려. 나 같은 남자 만났으면 감지덕지해야지. 너 같은 애를 또 누가 데려가? 라면서 또 나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런 남편을 저지한 건 시어머니의 외침이었다. 그만두지 못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 딸, 아들 어떻게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지긋지긋해. 이혼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고 절규하자 시아버지는 경솔하게 무슨 짓이냐며 호통을 쳤지만 시누이 약혼자 측에서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사부인하고 며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 세 사람은 상식도 도덕도 없고 내 아들을 저런 여자와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시누이가 약혼자한테 매달렸지만 약혼자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시누이를 쳐다보며 그동안 잘도 속였네. 속이는 재주는 인정. 네가 쓰레기라는 걸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 하더니 미련 없이 나가버렸다. 그걸 시작으로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시누이의 결혼은 그 자리에서 파탄이 났고 나와 시어머니도 각각 이혼에 합의했다. 나는 남편에게 따귀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결혼식 비용을 시누이에게 유용한 것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았다. 시어머니는 결혼 기간이 길었던 만큼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던 시어머니가 나이로 봤을 때 직장을 찾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모시기로 했다. 지금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비록 내가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친엄마와 딸처럼 사이좋은 룸메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100%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편 이혼당한 두 남자와 파혼당한 한 여자의 말로는 나와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간 후 집안일에 똥손인 세 사람만 남았고 시댁은 한순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할 정도였다. 빨래는 당연히 제때 할 리가 없었으니 입을 옷은커녕 수건 한 장도 쓸 수 없는 지경. 그 꼴로 출근을 하자 회사에서 냄새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동료들이 기피하는 대상으로 전락한 후 해고라는 불명예를 지고 퇴사당했다. 시누이는 전 약혼자로부터 결혼 사기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의 남동생까지 백수 신세가 되다 보니 세 사람에게 남은 건 극빈자 생활뿐. 하지만 수입이 없다 보니 그마저도 불가능했고 결국 집세며 관리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 세 사람은 단체로 공원에서 노숙자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자업자득, 천벌이 아닐까 싶다. 갈기갈기 조각났던 엄마의 드레스는 시어머니가 전문 수선을 맡겨서 상흔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복원됐다. 지금은 엄마의 유품으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결혼식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그런 남자와 일찌감치 이혼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이름은 박하양. 남편 정직한과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다. 9월에 남편 회사 관계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사이에는 친한 그룹이 만들어진 분위기였다. 그건 엄마들 모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애매한 시기에 전학을 와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린 아들아이는 놀라운 친화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들 사이를 계속 겉돌고 있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먼저 말을 걸어온 사람은 한진자 씨였다. 한진자 씨는 엄마들 사이에서 멤버가 가장 많은 그룹의 리더였다. 덕분에 나도 그 그룹에 들어가 어울릴 수 있게 됐다. 엄마들하고 같이 점심도 먹으러 가고 애들을 데리고 다 같이 공원에 가서 놀기도 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친한 엄마들이 단체로 장난 전화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일이 생겼다. 나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라서 박하양 씨가 범인인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했다. 저도 장난 전화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결백을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다. 내가 연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한테도 이상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횟수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전화 자체가 찜찜했다. 아들아이 학교 문제로 여러 군데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 그중에는 모르는 번호도 많이 있어서 구분이 어려웠지만 안 받을 수도 없었다. 장난 전화는 대부분 번호가 비공개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딱 한 번 번호가 표시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은 적이 있었다.
착신거부 번호로 등록해 놓는 게 좋겠지. 일주일 후 엄마들의 호출을 받고 한 카페로 나갔다. 소수의 엄마들만 나와 있었지만 분명 나를 단두대에 올리려는 분위기였다. 박하양 씨, 우리가 왜 불렀는지 짐작하지? 장난 전화 때문에 불렀어. 한진자 씨의 목소리는 싸늘하고 무서웠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2시간이나 취조에 시달렸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만 빼고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고 소득 없이 해산하기로 했는데 누가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한진자가 나서서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 어디에 떨어뜨렸겠지. 내가 전화 한번 걸어볼게. 한진자 씨는 분실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내 가방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설마 내 가방에서 저 엄마 핸드폰이 있는 거? 왜? 내 가방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렸고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강렬하게 꽂혔다. 그러자 한진자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서 도둑질이야? 장난전화 범인 이게 들통나니까 열받아서 이번엔 핸드폰을 훔친 거니? 장난전화 범인 너 맞지? 바른 대로 말해! 아니에요. 아마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누가 내 가방에 실수로 넣었을 거예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엄마들 모두가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장난전화는 증거 부족이라고 쳐도 이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감이야. 증인도 이렇게 많은데 빼박이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는 우선 내 가방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꺼냈다. 그때 화면에서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이 번호는 내가 착신 거부해 놓은 번호하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번호를 같이 비교해봤다. 이상하네요. 이 번호 장난전화랑 동일한 번호예요. 그렇다면 장난전화 범인은 한진자 씨, 당신이에요. 뭐래니? 급 당황한 한진자 씨를 무시하고 나는 2대의 핸드폰을 나란히 꺼내 보였다. 모두가 핸드폰을 주목했다. 내 핸드폰에 착신거부 번호로 표시된 화면과 조금 전 분실했던 핸드폰 화면에 찍힌 번호는 동일했다. 이 번호로 장난전화한 거 맞죠? 뭐래니 정말? 나는 한진자 씨 손에 있던 핸드폰을 확인했다. 이거 평소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아니죠? 핸드폰 2개 갖고 다니는 거 맞죠? 이건 남 괴롭힐 때 쓰는 비밀번호인가 보죠? 돈 많은 사람들은 번호가 2개씩 있나 봐요? 깜빡하고 비밀 전화를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셨네요. 아니야! 오해야! 그만 인정하는 게 어떠세요? 장난전화 범인은 나다. 아니면 번호가 왜 2개나 있는 건데요? 왜 장난전화로 걸려온 번호랑 같은 번호를 가졌는지 설명해 보세요. 의외로 한진자 씨는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했다. 내가 실수로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끄는 건 사실이야. 처음엔 잘못 건 건데 다들 신상 털린 줄 알고 벌벌 떠는 게 우스워서 그만. 그런데 나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반성하고 바로 그만뒀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장난전화는 발신자 표시 제한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범인이란 증거 있어? 그리고 내 가방에 다른 사람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그거야말로 증거 있어? 심증만 있을 뿐 한진자 씨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한진자 씨는 기분에 끌려서 몇 번 장난전화를 걸어본 것뿐이라고 말하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 여전히 그룹의 리더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박하영 씨 때문에 우리 그룹 분위기가 나빠졌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진자 씨가 일부러 퍼뜨린 냄새가 확실하게 풍겼다. 그런 와중에 화해하는 의미로 우리 집에서 멤버들 다 모여서 점심 먹자. 이왕이면 애들도 데리고 와. 라며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불길한 느낌이 물씬 풍겼다. 하지만 안 가겠다고 하면 또 다른 후폭풍이 불어닥칠 게 뻔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끔찍했다. 초등학교만 쳐도 아직도 5년이 남았는데 아들아이는 쉬는 날인데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신이 나 있었다. 덕분에 기분이 조금 가벼워졌다. 한진자 씨네 집은 으리으리했다. 잔뜩 힘이 들어간 게 확 티가 나는 화려한 런치 메뉴는 참가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게 틀림없어 보였다. 역시나 맛도 일품이었고 오고 가는 대화도 즐거웠고 아이들도 해맑게 뛰어놀았다. 오후 늦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다. 아들아이도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는지 표정이 아주 밝았다. 런치 모임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한진자 씨를 필두로 단골 멤버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우리가 와서 놀랐지? 아침부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한데 박하양 씨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다시 엄습하는 불길한 예감.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하세요. 실은 어제 다들 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받은 반지가 없어졌더라고. 나중에 내 딸한테도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어제 우리 애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잘 갖고 있으라고 하고 내가 줬는데 그만. 그래서요? 설마 이번엔 제가 그 반지를 훔쳤다고 말하려고 온 거예요? 어제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왔고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니까 훔칠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어? 그렇게 따지면 다들 같은 조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애가 하는 말이 박하양 씨 아들하고 같이 놀다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 네? 우리 아들이 어쨌단 건데요? 이번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훅 들어왔다.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한진자 씨는 여유있게 웃음기까지 머금더니 박하양 씨 아들이 우리 애랑 같이 놀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집에 갖고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온 거야. 나는 일단 아직 등교 전인 아들아이를 급하게 불렀다. 그러자 꼬물꼬물 주머니 속에서 반지를 꺼내서 보여줬다. 아들아이 말로는 한진자 씨의 딸이 우리 집은 부자니까 반지 한 개쯤은 너한테 줘도 돼 라면서 줬다는 거였다. 나는 그 반지를 들고 한진자 씨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러자 어머 설마 했는데 역시 또 박하양 씨가 훔친 거였네. 수상한 장난 전화도 틀림없이 이 여자 짓이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아들아이한테 들은 그대로 사정을 설명했다. 내가 처음에 말했지?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라고. 내 딸한테는 할머니 유품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애한테 불쑥 내준다는 게 말이 돼? 이번에는 한진자 씨 말이 꽤 설득력이 있었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한진자 씨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이건 순전히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저는 제 아들 말을 믿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모자간에 도둑질도 같이 하고 서로 편들어주고 놀고 있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우르르 우리 집에서 나가버렸다. 이 일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어른 싸움에 애들이 다치겠어. 나는 용기를 내서 당사자인 한진자 씨 딸아이한테 그날 일을 물어보기로 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지만 한참 시간을 끌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이가 어른보다 몇 배나 정직했고 옳고 그름의 판단도 정확했다. 더 나아가서 엄마가 전화 걸고 그냥 끊는 거 많이 봤다는 말까지 털어놨다. 나는 모두가 있는 곳에서 한진자 씨에게 물었다. 한진자 씨 딸아이가 나한테 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유치하게 구는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미안. 나도 처음엔 재미 삼아서 그냥 한번. 근데 자기들이 너무 겁을 먹고 벌벌 떠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 한진자 씨는 마침내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사과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혼이었다. 딸아이까지 끌어들여서 한심한 짓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진자 씨 남편은 엄마, 아내의 자격을 박탈했다. 대저택에서 쫓겨난 한진자 씨는 혼자서 살고 있다는데 파트 근무를 하며 생계를 꾸리느라 당분간은 심심할 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혼자 살던 시절에 나는 낚시에 빠져 있었고 낚싯대, 아이스박스 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자동차도 패밀리카로 바꿨다. 회사하고 집이 가까워서 출퇴근은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평일에 내 차는 늘 주차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평소에 말도 몇 마디 안 했는데 불쑥 혼자 사는 총각이 패밀리카를 타니까 맨날 주차장에 박혀있는 거잖아. 세워만 두면 엔진 다 망가져. 차도 새 차인데 아까우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걱정인 듯 걱정 아닌 발언에 불길한 예감과 함께 경계심이 발동한 나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말을 끊고 얼른 집으로 들어와 버렸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간단히 물러서지 않았고 내가 집에서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집에서 나올 때마다 총각 출근도 지하철로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이 차는 대체 언제 타는 거야? 맨날 세워만 둘 거야? 그럼 나한테 빌려줘도 아무 지장 없는 거 아니야?
째째하게 굴지 말고 내 말 들어. 우리 집은 내 식구라서 이 차가 우리한테 완전 딱이라는 거 아니야? 라고 들이대면서 내 가방에 자동차 키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면서 손을 쑥 집어넣었다. 아줌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나는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를 겁니다. 라고 제법 세게 나오자 아줌마도 당황했는지 채 타고 혀를 차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대. 그날 이후로 나는 출근 시간을 매일 조금씩 다르게 조절하는 식으로 최대한 그 아줌마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거리를 뒀는데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한동안 부딪히지 않고 지나갔대. 예상치 못했던 황당 사건이 있긴 했지만 때는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부모님 집은 차로 2시간 거리이지만 엄마가 휴가 때 꼭 집에 오라고 해서 일단 집부터 들리는 걸로 하고 휴가 계획을 알차게 세워놨다. 휴가 전에도 평일에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주말에는 친구들과 낚시터를 돌아다니며 취미생활을 만끽했다. 패밀리카를 전격 구매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고 날이 갈수록 내 차는 낚시꾼의 필수 아이템들로 알차게 꾸며졌다. 일과 취미로 일주일을 꽉 채우며 보내는 동안 휴가가 가까워졌다. 집에 가는데 차 안에 낚시도구가 잔뜩 들어있으면 엄마가 놀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물건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세차하고 냄새 제거까지 끝냈다. 그랬더니 최근에 거의 볼 수 없었던 옆집 아줌마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내가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어머, 어떻게 알고 세차까지 말끔하게 했네? 애들 방학이고 남편 휴가라 시골에 한번 갈 참이었는데 아우 근데 아직 비린내가 좀 난다. 우리 식구들이 탈 거니까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세균 박멸까지 확실하게 부탁해. 아참 총각 차에 하이패스 있지? 냄새 나는 거 참아주는 대신 하이패스 쓰는 걸로 퉁치자고. 라면서 혼자 앞서 나가는 태도에 급 당황한 나는 빌려드린다는 말 한 적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지만 진짜 쪼잔하게 구네 정말. 혼자 사는 처지가 딱해 보여서 내가 배려 차원에서 말도 걸어주고 교류도 하면서 트려고 했더니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리가 있나. 총각 차 덕분에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이게 바로 윈윈이지. 배려 윈윈 다 필요 없다니까요.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저도 곧 부모님을 찾아뵐 거라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자기가 먼저 말했으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는 둥 점점 뻔스러움이 도를 넘었다. 아무 의미 없는 입씨름을 하는 것도 피곤하고 해서 청소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못 빌려드립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한 후 집으로 들어왔다. 드디어 연휴 전날 평소처럼 지하철로 출근. 아침부터 상사가 연휴 기념으로 저녁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다. 내일 운전해야 해서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서 출발해도 괜찮으려니 하고 일찍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쿵쿵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인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엄마 얼굴이 보였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결에 헛것이 보이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난데없는 따귀 세례가 날아왔다. 멀쩡하게 살아있구만. 너 왜 사람을 놀라게 해? 라면서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엄마. 그리고 엄마 뒤로 펼쳐진 풍경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났다. 현관에서 여러 명의 경찰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고 누구랑 시비가 붙은 기억도 없고 분명히 경찰이 출동할 만한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우리 집에 와 있고 느닷없이 엄마까지. 현타 장렬. 대체 내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갔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경찰이 나한테 던진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 차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폐차 수준으로 망가진 건 물론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던 거였다. 차에 타고 있던 가족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10대 청소년 한 명이 모두 중태라고 했다. 3명 모두 의식불명 상태에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간 상태라고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서류를 발견, 차 소유자가 나라는 걸 확인한 후 차 안에 있는 탑승자들이 모두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에 적힌 긴급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고 그게 우리 부모님 연락처였던 거였다. 집에 있다가 아침 일찍 경찰에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직접 차를 몰고 한달음에 달려왔대. 우선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병원이었는데 경찰이 안내해준 대로 환자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 후 정신없이 경찰하고 같이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내가 있는지 확인한 거였대. 그런데 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걸 보자 마음이 놓이면서도 짜증이 폭발한 나머지 안도의 눈물과 짜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가 따기 세례로 마무리된 거였대. 엄마와의 문제는 정리가 됐지만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고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대. 병원에서 사고당한 사람이 문제의 아줌마 가족들이란 걸 안 순간 경악했대. 경찰관이 사진으로 폐차장에 옮겨진 차량을 보여줬는데 틀림없는 내 차였대. 내 차는 맞지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멘붕 상태에 빠졌고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었대. 경찰관은 나한테 차를 빌려준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후 내가 그 차를 타고 나서부터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그 아줌마가 무턱대고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곤란했던 정황을 설명했대. 경찰은 필요한 확인이 끝났다며 집으로 가도 좋다고 했고 엄마도 내가 무사한 걸 확인했으니 됐다면서 집으로 돌아갔대. 집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힘들겠다면서 서운해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병원에 있던 세 사람의 의식이 돌아왔대. 아줌마보다 남편과 아들이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놓였대.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 돌아온 아줌마가 내가 차를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건 순전히 총각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사고도 대형 사고가 났잖아? 위자료 내놔. 3명이니까 1억은 받아야 돼. 라며 적반하장이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 아줌마가 내 차를 타고 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보상해야 하는 건가? 순간 겁이 났다. 더군다나 그 아줌마가 차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거라는 설에 설득력이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줌마에 대한 목격자 정보가 경찰의 청취 조사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가 회사에 가고 없는 사이 베란다로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나왔고 결국 집에 침입해서 열쇠를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아침에 환기하기 위해서 베란다 쪽 창문을 여는 습관이 있는데 간혹 문을 닫는 걸 깜빡할 때가 있었다. 반면 나는 정리정돈은 잘하는 편이라서 집안 물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아줌마가 열쇠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본다. 아줌마는 목격자 증언을 전면 부인하면서 훔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이 우리 집 베란다를 감식한 결과 집안 여기저기서 아줌마의 지문이며 발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 중태 상태에서 깨어난 남편분은 내가 호의로 차를 빌려줬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꿈에도 자기 부인이 열쇠를 훔쳤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식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걸 알고 나서 분노하면서 부인하고는 퇴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기간에 이혼할 거라고 했다. 그 후 재판을 통해 친권도 남편분이 가져가게 됐다는데 100번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멀쩡했던 차가 폐차당한 나다. 나 역시 철저하게 보상을 받아낼 생각이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차를 구매할 생각이다. 나는 아줌마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자동차 손해배상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 아줌마는 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자기라는 황당 주장을 하며 버텼지만 내 변호사가 간단하게 황당 주장을 격파했고 절도죄로 체포됐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 즉시 손절당했다고 한다. 위자료며 자동차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라며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혼당한 후 당연히 집에서 쫓겨난 아줌마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고 무연고자나 다를 바 없이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버려지는 신세가 됐다. 취직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나한테 갚을 돈이 5천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아마 먹고 사는 일이 녹록치 않을 거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 동정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아내, 나, 세 사람과 반려견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은 아내가 너무 무대책, 야무지지 못하다는 점인데 식재료 관리가 정말 엉망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집 부부싸움의 1순위 역시 이 문제였다. 어느 날 그런 아내의 부실함 때문에 아들, 반려견, 나 셋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 저녁 메뉴는 아들아이가 좋아하는 일본식 굴밥이었는데 일본에서 사온 밀키트 소스를 섞어서 만들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2시간 정도 지나자 아들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시작했다. 얼른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아지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구토를 일으켰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들아이를 들쳐안았고 아내에게 얼른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라고 한 후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나도 구토가 올라왔다. 죽을 똥 살똥하면서 간신히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들아이와 나는 같은 증상으로 죽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의사는 몸에 안 맞거나 상한 음식 때문에 급성 식중독에 걸린 것 같다고 했다. 병원에서 괴로워하는 동안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갔던 아내가 강아지를 입원시킨 후 나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나와 아들은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심각한 식중독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와 아들은 곧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 우연히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이 그 사실을 처갓집에 알린 모양이었다. 장인 장모님도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두 분이 도착했을 때는 내 상태가 아주 조금 좋아져 있었다. 장인은 어쩌다 식중독에 걸린 거냐며 아내에게 전후 사정을 물었고 의사한테도 사정을 전달했다. 결론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킨 것은 저녁에 먹었던 굴밥과 스모크 치즈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거를 넣은 것도 아니고 밀키트 소스를 넣고 밥을 지었을 뿐인데 어떻게 식중독에 걸렸는진 의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밀키트 굴밥 소스는 냉장 보관 필수, 유통기간도 아주 짧은 것이었는데 아내는 이 무더운 여름에 상온에 방치한 건 물론 유통기간이 이미 지난 걸 알면서도 그냥 만들었다고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그 말에 장인이 폭발했다. 아내만 멀쩡한 건 아내는 원래 굴을 싫어해서 저녁밥은 혼자서 어제 남은 찬밥을 다른 반찬과 먹었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건 강아지도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이다. 내가 항상 사람이 먹는 음식은 절대 강아지한테 주지 말라고 아내한테 수도 없이 주의를 줬는데 아내는 내 말을 무시하고 오늘도 굴밥을 강아지한테 준 게 분명했다. 그렇게 나, 아들, 강아지가 나란히 식중독에 걸린 것이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내는 요즘 들어 옆집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치즈며 고기를 집에서 스모크하는 것에 빠져 있었는데 그 치즈도 이미 상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아내는 치즈라는 건 원래 곰팡이가 나는 거고 스모크하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아들아이에게 먹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들아이는 식중독 원인이 2개나 됐고 나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병원에 온 뒤로 나는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구토와 복통이 지속됐고 계속 토할 것 같아서 아내에게 화를 낼 기운도 없었지만 아내의 변명을 들으면서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내가 더욱 공포를 느낀 것은 의사한테서 아들아이가 만약 2~3살의 유아였다면 틀림없이 사망했을 거라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나와 아들, 강아지가 같은 증상으로 괴로워하는데도 아내는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일부러 그랬냐, 배째라는 태도라는 점이었다. 장인이 중간에서 아내를 나무랐지만 지금까지 유통기간 지난 거 아무리 먹여도 한 번도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는데 왜 오늘만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강아지랑 2사람이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거 아니냐라고 대들었고 장인의 분노지수를 상승시켰다. 결국 장인 장모는 아내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처갓집으로 데려갔다. 그날부터 나와 아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는 일은 우리 부모님과 누나가 맡아주기로 했다. 가장 겁이 났던 건 수의사가 입원 중인 반려견에 대해 증상이 심각하고 노견이란 점을 고려해서 만일의 사태까지 각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그 말을 전달받았을 때는 나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을 때였는데 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머리가 너무 무거웠다.
반려견은 내가 결혼 전부터 키우고 있었고 아들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들아이와 반려견이 마치 형제처럼 늘 같이 어울려 있었다. 아들아이가 기저귀를 찼을 때는 냄새를 먼저 맡고 빨리 기저귀 갈아주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담요 한 장을 둘이서 같이 덮고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함께여서 행복했던 수많은 순간이 하나둘 스쳐갔다. 아들아이뿐 아니라 반려견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만든 아내의 만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들아이는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한 후 위험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병원에서 안전한 밥이 나오는데도 식중독에 걸렸던 공포가 되살아나는지 밥만 보면 울었다. 전혀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링거로 영양을 공급하는 극단의 조치를 했고 입원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극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아내와 한 집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나는 아내와 장인,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아내는 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왜 이혼 사유가 되냐며 억지로 끼워서 맞추지 말라며 나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장모가 네가 몸에 독이 되는 걸 먹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왔다. 장인 장모님은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이 계속 손자 옆에 있으면 손자의 앞날이 걱정된다면서 내 의견을 완전히 이해해 주셨고 옆에서 이혼 성립이 되도록 도와주셨다. 당연히 아내한테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왜 이런 걸 내야 되냐면서 따졌지만 장인어른이 네 가족을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바락바락 따지길 평생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갚아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라고 한 방에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 그 후 아내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고 장인 장모님의 결정으로 계속 처갓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는 사이 아들아이는 건강을 회복해갔고 밥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태어났다. 반려견도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각오해야 했던 적도 있었지만 열심히 버틴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체력이 회복되는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퇴원 날짜를 정했다. 이혼 후 아직 어린 아들아이를 생각해서 부모님과 동거하기로 했다. 퇴원하더라도 아들아이가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현역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 덕분에 아들아이는 식도락이 무언지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조금씩 식욕을 회복해 나갔다. 한편 전처는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장인 장모님이 경영하고 있는 농업 일선에서 연중 무휴로 일을 하게 됐고 아내가 일해서 번 돈은 전액 나한테 송금하도록 장인 장모님이 철저히 감독하셨다. 물론 전처는 말도 안 된다며 몰래 도망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도망쳐도 당연히 잡혔고 그때마다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더욱 심한 벌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반년쯤 지난 후 공통된 지인한테서 아내 얘기가 들려왔는데 그런 큰일을 겪었으면서도 전처는 전혀 반성도 학습도 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유통기간, 냉장 보관 등의 식품 관리를 무시하고 아무거나 먹다가 이번엔 본인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였다. 심각한 정도가 나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였던 것 같은데 꼬박 3일을 잠도 못 자고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다가 겨우 증세가 멈췄는데 몸무게가 자그마치 8kg나 빠질 정도로 탈수 증세가 심각했다고 한다. 친정에 살고 있는 전처가 어쩌다 그런 지경이 됐는지 알고 보니 전처는 농사일이 싫다면서 안 하겠다고 파업 선언을 하고 버티다가 전 장인, 장모님과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 하필 그 타이밍에 전 장인, 장모님의 먼 곳에 사는 지인이 부고가 있어서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두 분이 집을 비웠다고 한다. 그렇게 집에 혼자 있게 된 전처는 식중독에 걸리고 만 것이다. 안 좋은 일은 자고로 겹쳐서 오는 법. 전처는 자기 핸드폰을 장인 차에 깜빡하고 두고 내린 바람에 구급차도 못 부르고 혼자서 사경을 헤매다가 발견됐다고 한다. 물론 발견자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전 장인, 장모님이었고 병원에 데리고 가자 의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담담하게 자업자득이란 단어밖엔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드디어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른인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린애와 노견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난이 여전히 전처가 용서가 안 된다.
어쩌면 전처는 이제야 비로소 나와 아들아이 반려견의 고통을 알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진심 쌤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남편, 나까지 셋이서 살고 있고 패션 의류업을 경영하고 있다. 대학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회사의 대표를 맡아서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다. 물론 나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은 1박 2일의 일정에 출장이 있었고 아들 정우는 남편한테 맡겨놓고 갔다. 친정이 너무 멀어서 아들아이를 부탁할 형편이 못 되는 게 힘든 점이었다. 그러던 때에 남편 회사에서 업무 개혁이 추진됐고 출근 스타일을 다양하게 선택할 기회가 생겼다. 남편은 재택근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출근을 조정했고 그 덕분에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됐다. 출장 일정이 늘어났지만 남편은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내 일에 대해서 항상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날은 출장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와서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하고 방금 통화했는데 누구지? 하고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봤더니 빌라 집주인이었다. 전화를 받자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자기네 집에서 불이 났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라는 건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사적으로 네? 하고 다시 물었다. 자기네 집에서 불이 났다고! 화재! 그제야 이해가 된 나는 경악했다. 지금 어디냐고 묻길래 출장이라 나는 다른 데 와 있지만 집에는 남편과 아들아이가 있을 거라고 대답한 후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다급하게 물었다. 집주인은 다시 울먹이면서 둘 다 안 보인다고 했다. 시간은 밤 9시. 심야는 아니지만 아들아이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남편이 아들아이를 재웠을 거고 그렇다면 둘 다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컹했다. 그런데 왜 불이 났지? 하는 반문도 들었다. 남편은 담배도 안 피우고 주방은 IH였다. 머릿속은 이미 멘붕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정신을 끌어모아서 부모님께 사정을 알렸지만 공포와 혼란 상태에서 정신없이 떠들었을 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진 기억나지 않는다. 남편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은 흔적도 없고 답장도 오지 않았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택시기사분께 고속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부탁해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없이 현금으로 요금을 드리고 잔돈도 안 받고 뛰어내렸다. 우리 집은 6층짜리 빌라였는데 집 앞에 몰려든 군중들과 소방차의 규모가 화재의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던 섬뜩한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자 검게 그을린 곳이 보였고 우리 집이 틀림없었다.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대원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내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 정우야! 내가 애타게 소리치며 다가가자 소방대원은 내 앞을 막아서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다. 위험해요! 물러나세요! 안 돼! 안 돼! 소방대원은 현재까지 집안에서 사람이 구출됐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고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내가 흥분해서 소리치는 걸 들었는지 집주인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정우 엄마, 여기 있었네. 걱정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흐느낌이 통곡으로 변한 나는 집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아무 의식 없이 이끌려갔다. 그러자 거기에는 건강한 모습의 정우가 엄마! 나는 한 걸음에 뛰어오는 아들아이를 꿈속인 듯 꼭 안았다. 정우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한숨을 돌린 나는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우 입에서 가히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아들아이와 같이 있는 줄만 알았던 남편이 집에 없었다는 거였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옆집 사람이 집안에는 아들아이가 혼자 있었다고 증언해줬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소방대원분이 오셔서 화재 원인은 아들아이가 추위 때문에 전기난로를 계속 켜놓고 잠을 잤고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알려주셨다.
난로 근처에 불이 탄 비닐이 발견됐고 열기가 비닐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걸로 추정된다는 거였다. 얼마 후 나한테 연락을 받은 양가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모두 달려오셨는데 시부모님의 표정이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느낌만 있을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지만 진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을 무렵 뒤늦게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남편의 전화를 받는 순간 남편이 불륜 중이란 걸 확실하게 감지했다. 내가 전화를 받자 남편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너무나 태연하고 태평하게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다며 미안하다는 거였다. 남편이 집을 비운 지 얼마나 지난 걸까? 집이 불이 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내가 지금 어디냐고 묻자 어디긴 당연히 집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럼 정우는 뭐하냐고 묻자 옆에서 새근새근 곤히 자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라니. 정우는 내 옆에 있었고 혹시 무슨 문제는 없는지 검사하기 위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저질러 놓고도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도 그 말이 사실이면 소원이 없겠는데 정우 지금 구급차 기다려. 내 옆에서.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당신이 모르는 게 또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나서 까맣게 다 재로 변했어. 뭐? 불이 나?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당신은 집에서 정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집이 다 타서 쟤만 남을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부모님들은 상황을 모두 이해하신 눈치였지만 나와 아들아이를 생각해서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자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나 때문에 집에 불이 났어. 엄마 미안해. 보일러를 어떻게 틀어야 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전기난로 켜고 잤는데 그만. 자기 때문에 불이 났다며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들아이를 꼭 안아줬다. 그런 거 아니야. 정우 네 잘못 아니야. 정우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운 엄마 아빠 잘못이야. 정우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우리 집이 없어졌잖아.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혼자서 집 잘 보고 있어야 하는데 잘못됐어요. 정우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이 나는 고통을 느꼈다.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내 마음을 다 아는 친정부모님이 친정으로 가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뒤를 따랐다. 그러자 조용히 계시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나를 붙잡으며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실은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후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다음날 나를 찾아왔다. 오자마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로 나를 다시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진짜 미안해. 실은 어제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꼭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거든? 당신한테 말하면 애를 혼자 두고 제정신이냐 그렇게 화낼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그래도 우리 정우는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집은 화재보험 들어놨으니까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아.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남편은 초라하고 한심하고 세상 허접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출장을 갈 때마다 당신이 정우를 어머니께 맡겼었다고 하시던데 기억 안 나? 그런데 어제는 마침 어머님 아버님이 여행을 가고 안 계셔서 정우를 그냥 혼자 두고 나간 거잖아. 아니야? 누가 그래? 아니야. 당신은 증거놀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사진도 있어. 이것도 어머님한테 받았거든. 자, 남편은 내가 결정적인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순간 움찔했다. 당신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가 당신이 불륜녀하고 같이 있는 걸 목격하셨대.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지 뭐야? 뭐? 남편은 어떻게 그런 우연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어렵게 꺼낸 말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 시부모님은 여행지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나중에 남편을 혼내주려고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고 하셨다. 하지만 남편이 정우를 집에 혼자 두고 나와서 바람을 피웠다는 것과 남편 때문에 하마터면 정우가 죽을 뻔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증거 사진을 넘겨주신 거였다. 가정적이고 좋은 아빠인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불륜 여행을 가려고 그 어린애를 추위에 벌벌 떨게 혼자 뒀다는 게 말이 돼?
얼마나 스릴 있고 깨가 쏟아졌을까? 내가 남편을 몰아치자 얼굴이 파랗게 질린 남편은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나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이혼할 거라고 하자 남편은 급기야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매달렸다. 며칠 후 시부모님이 나서서 남편을 처리해 주셨고 남편도 내 말을 따르게 됐다. 당연히 남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매달 교육비를 입금하는 걸로 조건을 내세운 후 바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불륜녀와 남편은 회사 동료로 사내 더블 불륜이었다. 화재의 원인이 불륜관계 때문이란 게 회사에 알려진 후 전 남편은 지방으로 좌천됐다. 불륜녀에게는 회사뿐 아니라 집으로도 내용 증명을 보냈다. 불륜 여행 중 아이를 혼자 방치한 것 때문에 집에 불이 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분은 경로했고 불륜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남편분은 나한테 따로 사과하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위자료까지 보내왔다. 또 남편분은 자기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앞으로 애들이 엄마와 만나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했다. 불륜녀는 자기 남편한테 애들만큼은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했다는데 불륜 때문에 나는 하마터면 아들아이를 영영 못 볼 뻔했는데 어디서 모성애를 내세우는지. 어쨌든 남편과 불륜녀는 어쩌다 세상 흔한 불륜을 그냥 저지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식이 죽을 뻔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변에서의 비판은 더욱 냉혹했다. 소문은 남편이 좌천당한 곳까지 삽시간에 퍼졌고 낯선 곳에서 고립된 왕따로 디폴트값 설정 끝. 불륜녀 역시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지만 그 정도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이다 무비튼.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왕재숙과 졸업 후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다. 나는 고향에서 취직했고 왕재숙은 서울에서 전문 아카데미에 진학,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열심히 시간을 내서 만나러 서울에 갔다.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3월 갑자기 여친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왕재숙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연락이었고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할 거라면서 딱 그 얘기만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이미 방을 뺀 상태였다. 왕재숙 본가에 가고 싶어도 어디인지 몰랐고 왕재숙 친구들 연락처도 전혀 몰랐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충격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 회사에서 쓰러졌고 긴급 입원하게 됐다. 한 달 사이에 살이 20kg나 빠졌다. 담당 의사의 권유로 정신과 심리치료도 받았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면서 왕재숙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고딩 동아리 졸업생 모임에 갔다가 왕재숙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 후배의 여친이 왕재숙과 같은 동아리였고 그쪽 루트를 통해 왕재숙 소식을 들은 게 있다고 했다. 게다가 왕재숙은 나와 헤어진 이유를 거짓말로 꾸며서 주변에 퍼뜨렸고 내가 인간 말종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 내용이 말도 안 되게 심각해서 내가 혹시 악몽을 꾸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나 감이 오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시작은 장거리 연애 시작 초기 내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내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평일에도 왕재숙 아파트에 찾아와서 빈둥거렸는데 견디다 못한 왕재숙이 헤어지자고 하자 내가 스토커로 변했다. 어찌어찌해서 왕재숙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헤어졌다는 게 결말이었다. 그게 내 얘기라니 너무 저세상 스토리라 멘붕이 왔다. 나는 여친이 죽었다는 전화 한 통 때문에 정신적으로 죽다 살아났는데 평일에 회사를 결근한 적도 없고 폭력의 폭자도 모르는 내가 여친을 때리는 스토커였다니 누가 이런 중상묘락을 퍼뜨린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최대한 해명을 했다. 처음엔 동아리 후배들이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20kg나 살이 빠졌던 사진을 보여주고 친구들이 내 말을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병원 이력까지 보여주자 그제야 내 말을 믿기 시작했다. 후배들도 뭐가 사실인지 의문을 갖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 후 후배의 도움으로 발언의 당사자인 후배의 여친을 직접 만났다. 이미 후배한테서 대략적인 얘기는 들은 것 같았는데 후배 여친은 여전히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최종 무기인 왕재숙과의 추억 폴더를 꺼내기로 했다. 남한테 보이기 민망한 달달 메시지도 몇 개 공개하자 후배 여친도 마음이 흔들렸는지 나한테 내막을 얘기해줬다. 대체적으로 동아리 모임에서 들은 얘기와 일치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현재 임신 중이라는. 내가 후배 여친을 만난 이유는 왕재숙이 진짜 살아있는지만 확인하려고 한 거였는데 추억의 폴더를 다시 읽다가 생각난 게 있었다. 왕재숙은 서울에 간 후 생활비며 학비를 스스로 알바를 해서 충당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면서 나한테 울면서 말했었다. 주말에는 내가 만나러 가는 바람에 왕재숙이 알바를 할 수 없다고 하길래 왕재숙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줬던 게 생각났다. 그 돈을 다 합치면 800만 원 정도가 됐다. 돈 빌려준 건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것 같았다. 왕재숙은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는 전화 한 통으로 차인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후배 여친에게 부탁했다. 왕재숙은 현재 남편과 시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후배 여친이 집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10월 어느 날 후배 여친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친구 한 명과 같이 찾아 나섰다.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올 것을 친구와 약속하고 직진.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상 좋은 중년 부인이 나왔다. 왕재숙의 시어머니란 걸 금세 느낌으로 알았다. 중년 부인은 우리가 누군지 왜 찾아왔는지 고개를 갸우뚱했고 나는 의문에 대답하듯 왕재숙에게 8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왕재숙 부모한테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 물론 결혼해서 여기 산다는 말을 들었고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차분하게 얘기하자 중년 부인도 깜짝 놀라는 반응이었다. 그것도 왕재숙 부모가 직접 죽었다고 했다는 부분에 그 표정이 변하더니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했다. 우리는 거실로 안내됐고 앉아서 잠시 기다리자 왕재숙이 차 드세요 라며 거실로 들어왔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기겁했다. 네가 어떻게 여길... 나를 모른다고는 안 하길래 넌 진짜 최악이야 라고 웃으며 한마디 한 후 중년 부인한테 사실을 말씀드렸다. 실은 왕재숙과 저는 올해 3월까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왕재숙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충격받았고 살이 20kg나 빠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상생활도 불가능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힘을 내고 있었는데 왕재숙이 살아있고 결혼해서 임신 중이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라고 하자 왕재숙은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변명하려고 했다. 그러자 중년 부인이 넌 조용히 해라 라고 한마디로 제지하더니 내 얘기를 더 들을 자세를 취했다. 나는 사망 소식이 다가 아니라 왕재숙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데이트 폭력범으로 매도해서 인간 말종으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다시 신뢰를 쌓느라 힘들었다고 하자 왕재숙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대조적으로 중년 부인은 벌겋게 상기됐다. 끝으로 나는 왕재숙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내 신용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년 부인은 나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했다. 옆에 있던 왕재숙은 입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자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다. 내 얘기를 마친 후 이런 사실을 왕재숙 남편은 알고 있냐고 물어봤다. 중년 부인은 매서운 눈으로 왕재숙을 노려보면서 그럴 리가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고 왕재숙은 입을 꾹 다물었다. 이 정도면 왕재숙한테 충분한 벌이 된 것 같고 중년 부인이 자기가 책임지고 위자료를 내게 하겠다고 하셔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게 가장 큰 이유였고 실제로 장기간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돈까지 합치면 타당한 금액이라고 본다. 얘기를 마친 후
나와 친구는 왕재숙 시댁에서 나왔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왕재숙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 왜 왔어? 내가 잘 사는 게 싫어? 나 행복한 꼴 보는 게 그렇게 싫냐고.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위자료를 내? 내 상황 파악이 안 돼? 무슨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 라고 한바탕 열을 내고 끊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서 중년 부인한테 보내드렸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위자료를 500만 원 더 추가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변호사의 사인이 들어간 정식 서류를 보내자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얼마 후 내가 2번에 걸쳐 요구한 금액의 위자료가 내 통장에 입금됐는데 왕재숙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다는 후문을 전해 들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다. 우선 모든 진실이 남편한테도 알려졌고 남편은 화가 나서 왕재숙한테 책임 추궁과 함께 이혼을 요구. 왕재숙은 뱃속에 애가 있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며 절대 안 된다고 버텼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결정. 아이를 출산한 후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나한테 준 위자료는 왕재숙 친정 부모가 냈다고 하는데 왕재숙 친정 부모는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집안도 좋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야 자기들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에 이 일을 총괄기획한 왕재숙 계획에 숟가락을 얹었다가 폭망하게 됐다. 게다가 왕재숙은 남편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받았다. 집에서 쫓겨나고 아이도 못 보고 잠시 누렸던 부유한 생활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허름한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면서 위자료를 갚기 위해 분투 중이라고 한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닐지어다. 한편 진실이 다 밝혀지자 고향 후배며 친구들이 왕재숙을 손절.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안나. 얼마 전 출산을 하고 몸조리 중인 35살의 전업주부이다. 남편 진지한과 갓 태어난 아들아이 하늘이와의 일상은 행복 그 자체. 아무런 불만도 없었고 매일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자상한 남편은 항상 나와 아들아이를 챙기는 배려심 끝판왕에 회사에서도 짬짬이 연락하는 사랑꾼이다. 조금 과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아들아이는 현재 생후 1개월이 갓 지났고 새내기 엄마인 나는 아기를 통해 매일 신기한 발견의 연속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아이와 집에 있었고 육아에 올인하고 있던 어느 날 뜬금없이 전 남친 왕재수한테서 라인이 왔다. 라인이 온 건 5년 만이었다. 너무 놀랐는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잘 지냈어? 오래간만에 얼굴 한번 보자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십하기로 했다. 왕재수와는 25살 때 만나서 5년을 사귀었지만 끝이 좋게 헤어졌다고는 보기 힘들었다. 왕재수는 좋게 말해 자유분방했고 절대 남한테 맞추거나 배려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속박당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결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5년이나 사귀다 보면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나이도 이미 30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내가 인생 최대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왕재수는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노는 데만 열중이었다.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영원히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든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왕재수한테 결혼 얘기를 꺼내보기로 했다. 모처럼 분위기 있는 곳에서 외식을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슬슬 장래의 인생에 대해서 좀 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자 왕재수는 장래의 인생? 허! 30살 아줌마의 결혼 분투기 같은 거? 대박! 라고 하더니 혼자 빵 터졌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혼자 웃고 있는 왕재수에게
뭐가 그렇게 웃겨서 난리야? 라고 물었다. 왕재수는 나는 자유가 좋아. 아줌마랑 결혼 같은 건 안 해. 라고 내가 긁히는 표현을 쓰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더니 밥만 열심히 먹었다. 그의 말은 상처가 됐고 그의 태도에 충격받았다. 나는 울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왕재수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대신 나는 헤어지자 라고 라인을 보냈고 알았어 라고 간단하게 답장이 왔다. 5년이나 만났던 연인과의 이별은 참으로 허무했다. 헤어질 무렵 왕재수한테 들었던 말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의 미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니. 나는 남자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감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됐고 우연히 결이 맞아서 친해졌다. 일로 만나서 편하게 대화를 하다가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만나고 1년이 지나서야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 왕재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나는 결혼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한 상태였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남편이 근사한 곳에서 데이트를 하자며 멋진 레스토랑에 갔을 때의 일이다. 식사를 마칠 무렵 남편이 반지를 꺼냈고 결혼해줄래? 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이 터졌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32살에 남편과 결혼한 나는 사랑스러운 아들아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런데 난데없는 왕재수의 메시지는 평온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기분이었다. 내가 일십했으니 알아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길 바랬었는데 그 뒤로도 일방적으로 라인을 계속 보내왔다. 나는 한 번도 답장을 안 썼는데 보고 싶다는 내용의 라인이 이미 50번도 넘게 왔다. 찜찜을 넘어 무서워진 나는 남편한테 얘기했다. 그러자 마음 여린 남편은 그 정도면 스토커지. 당장 경찰에 가서 신고하자. 라고 했다. 경찰에서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긴 했는데 직접적인 접근은 아직 없으니 당분간 지켜보자고 했다. 남편은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며 분개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출근한 후에 나한테 연락하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등 뒤에서 누가 날 부르는 소리가 났다. 뒤돌아보니 거기엔 왕재수가 서 있었다. 왕재수는 나도 소문으로 들었어. 결혼해서 애도 있다면서? 라면서 아들아이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다. 나는 덜컥 겁이 났고 왕재수한테서 떨어지려고 비켜섰지만 왕재수는 자꾸 가까이 왔다. 그러더니 내가 너무 뜸을 들였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지? 그래, 결혼해 줄 테니까 그 애는 나랑 둘이 키우면 되겠다. 라며 정신나간 소리를 냈다. 뭐래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도 방금 말했잖아. 나 이미 결혼했어.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좋아, 그럼 남편 불러와. 이혼 서류에 사인 받으면 얘기 끝이잖아. 라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을 부르려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때 마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아서 남편한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왕재수가 억지로 내 전화기를 빼앗더니 전화기에 대고 남편한테 내 여친 뺏어간 도둑놈이 너냐? 라며 소리를 질렀다. 멘붕이 온 남편은 너 내 아내하고 아들한테 무슨 짓 했어? 라고 맞받아쳤다. 긴박한 순간에 구세주처럼 자전거를 탄 지구대 경찰이 내 옆을 지나갔고 나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자 당황한 왕재수가 도망치려고 했다. 경찰은 자전거로 왕재수의 뒤를 쫓았고 왕재수는 계단이 길게 이어진 쪽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거기 서! 라고 고함친 순간 왕재수는 계단을 헛디디고 넘어졌고 계단 아래에 굴러 떨어졌다. 마치 드라마의 추격신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었다. 왕재수는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전에 상담받았던 스토커 피해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날은
저녁까지 경찰서에서 계속 묻는 말에 대답했고 남편이 데리러 와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남편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나와 아들아이를 보자마자 껴안고 놓아주질 않았다. 다음날 치료를 마친 왕재수는 3군데의 골절상을 입었지만 얘기는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우리 집은 공통된 지인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했고 갑자기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이유는 내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나랑 헤어진 걸 후회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 유치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라인 폭탄을 날리고 집 앞까지 쫓아와서 위협을 가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남편은 즉시 피해 신고를 접수하자고 했고 왕재수는 스토커 용의로 체포됐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왕재수는 내 친구들에게 마구잡이로 연락해서 내 정보를 얻어냈다고 한다. 친구들 중에서는 걱정돼서 나한테 연락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내가 온통 육아에만 신경이 가 있다 보니 전화가 온지도 몰랐고 왕재수 일은 전혀 몰랐었다. 그 후 왕재수는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해고됐다. 경로한 부모님께 절연당하면서 지낼 곳도 없어졌다고 한다. 친구들 사이에도 무슨 이유로 체포됐는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당연히 손절, 외톨이가 됐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혼은커녕 모든 것을 잃게 됐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됐다. 지금은 보호관찰 중인데 카센터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받았던 월급에 비하면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고 예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서 살 수 없게 된 건 물론이다.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왕재수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답답한 생활을 견디지 못했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라고 한다. 그런 결과는 모두 자업자득이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언젠가 왕재수가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고 개가천선하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응원한다. 한편 나는 한동안은 남편의 염려증이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하다 말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던 때와 비교하면 비교적 모든 게 예전의 평온한 시절로 돌아왔다. 5년 전에 헤어진 전남친에게 스토커를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지만 남편의 살뜰한 보살핌 덕분에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아들아이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고 우리 가족 모두 무사한 것에 감사한다. 자칫하면 아들아이한테 위해가 가해졌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 식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이 계속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